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결국 김민재 선수는 아스널과 2023-24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경기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런던 원정에 나선 바이에른 뮌헨은 에릭 다이어와 마테스 더 리히트를 센터백 조합으로 내세웠는데요. 이길 뻔한 경기를 아쉽게 비기면서 토마스 투헬 감독의 선택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이어가 특유의 뒷짐 관전 수비로 실점을 허용하고도 수비수 최고 평점을 받았는데요. 이날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 없이 아스널전을 어떻게 잘 치를 수 있었는지 경기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을 통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8강 1차전 두 경기가 막 끝났는데요. 챔피언스리그가 별들의 전쟁이라고 불리고 월드컵보다도 어떻게 보면 경기 수준은 더 높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의 대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에 걸맞는 정말 많은 골과 화끈한 축구, 수준 높은 축구가 두 경기 모두 펼쳐졌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 사실상 결승전으로 불렸던 경기는 3대3이라는 정말 많은 골 속의 무승부로 끝났고요. 아스널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는 사실 최근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워낙 부진한 상황 속에서 또 투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 시즌이 끝나면 팀을 떠나는 것으로 계약이 조기 종료되는 것으로 확정될 정도로 굉장히 부진했고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벵거 감독 시대 이후 처음으로 지금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가능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 아스널이 압승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엔 이제 2대2 무승부로 끝났거든요. 결국엔 두 경기 모두 이제 2차전 결과를 통해서 4강팀을 가리게 되는 상황인데 이 2대2 무승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스널이 홈 경기이기 때문에 승점을 잃은 경기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스널이 환호하고 있다. 즉 이 경기가 바이에른 뮌헨이 이길 뻔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경기로 끝났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없는 와중에 투헬 감독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아스널 원정 경기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홈으로 돌아가는 투헬 감독의 표정은 굉장히 밝을 수밖에 없죠. 예, 사실 게다가 경기를 마치고 나서 했던 인터뷰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다라고 하면서 특히 마지막에 킹슬리 코망의 기회, 골대를 강타했던 그 기회가 들어갔다면 실제로 아스널 원정에서 이길 수도 있었고요. 페널티킥 판정에 대해 이야기도 했지만 중요했던 것은 지난 주말 김민재 선수의 실책이 좀 드러나기도 했던 경기였는데 하이덴하임과의 분데스리가 경기보다 훨씬 더 나은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해냈다. 그리고 원정에서 무승부를 얻어냈다. 또 하나 중요했던 게 이번 경기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이전 라치오와의 경기 당시에 좀 보였던 이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원정 경기 팬들이 아예 입장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2차전은 홈에서 열리는 데다가 팬들의 응원을 힘입어서 경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바이에른 뮌헨이 좀 4강 진출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6강 라치오전 때도 1대0으로 원정 경기 패하고 난 이후에 홈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반전을 이뤘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은 아스널 원정 2대2 무승부는 거의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뮌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라치오전 때 이제 1차전에 김민재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그 당시 경기력이 조금 부진했고 그 이후부터 확실하게 이제 다이어와의 경쟁에서 밀린 상태거든요. 이번 경기 선발 명단 보시면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해리 케인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그나브리, 무시알라, 사네를 2선 공격수로 배치했는데 그나브리와 사네가 최근에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했잖아요. 그나브리 같은 경우에는 아스널 출신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번 경기 올 시즌 들어서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굉장히 활기차게 그리고 좋은 플레이를 펼치면서 골맛까지 받고 사네 역시 부상 복귀 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날카로운 플레이를 펼치면서 또 본인이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갖고 있었던 경험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라이머와 고레츠가 나왔는데 이 두 선수도 굉장히 열심히 수비를 커버해주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다만 이제 포백 라인, 알폰소 데이비스, 다이어, 더리우트, 키미 이 네 명의 선수를 봤을 때는 데이비스는 여전히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다이어는 기록 기반으로 봤을 때는 최저 평점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더리히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또 굉장히 많이 띄워주기도 했고 본인의 단점을 많이 상쇄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키미는 무난한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이어 선수도 이제 두 골을 허용했기 때문에 평점이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거든요.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4-3-3으로 경기를 했는데 마르티넬리, 하베르츠, 사카의 3톱 즉 하베르츠를 제로톱으로 놓고
경기를 지배하겠다. 중앙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경기를 했습니다. 라이스, 조르지뉴, 에데고르를 3미들로 뒀는데 아마 아르테타 감독이 투헬 감독이 이번 원정 경기에서 수비적인 경기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더리우트 다이어를 센터백 조합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라인을 내리고 안정적인 역습 축구를 통해 결과를 내겠다. 바이에른 뮌헨이 이미 DFB 포칼에서 탈락했고 지금 바이엘 레버쿠젠이 승점 3점만 얻으면 이제 분데스리가 조기 우승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를 이제 모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챔피언스리그만이 우승 가능성이 있고 투헬 감독이 올 시즌을 끝나고 사임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최대한 높은 성적을 내길 원하다 보니까 소극적인 경기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포진을 갖고 나온 거거든요. 다만 아스널의 선택에서 아쉬웠던 것은 포백 라인에 키비오르, 마갈량이스, 살리바, 화이트를 배치했는데 어린 수비수인 키비오르가 조금 경험 부족을 드러내면서 사네에게 완전히 털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술적으로는 좀 아쉬운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스카이 스포츠의 이제 평점을 보면은 다이어 선수의 평점이 7점입니다. 굉장히 좋은 평점을 받았고 케인 선수가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어요. 예, 케인 선수에게 8점을 부여하면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했고 그리고 바이에른 수비수들 중에서는 다이어가 제일 높은 평점을 받았는데 케인 선수는 분명히 잘했어요. 네. 케인 선수가 이날 경기 본인의 장점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골맛까지 봤기 때문에 스카이 스포츠에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한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오히려 더리우트가 이날 경기는 본인이 이제 속도가 단점으로 지적됐는데 열심히 커버 플레이도 해주고 전진 수비도 해주고 다이어 곁에서 많은 커버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평점은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스널에서는 이제 웨데고르, 사카, 하베르츠, 화이트가 높은 평점을 받았는데 살리바가 이제 5점 받았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분명히 수비 라인에서 키비오르, 살리바가 바이에른 공격진을 통제하지 못했던 게 이번 경기 아스널이 주도하지 못했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스널이 이제 전방 압박을 크게 가져가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가져갔고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수비적으로 전술을 가져갔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당연히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최근 리그 경기에서 이제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소극적인 플레이를 가져갈 거라고는 예상을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케인 선수가 분명히 이날 경기 바이에른 뮌헨 입단 이후 그 경기 전반적인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인 선수가 최전방에 머물러 있지 않고 토트넘에서 한참 잘했을 때 플레이 2선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메이커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기 그나브리와 사네가 양 윙으로 뛰면서 미드필드 숫자가 적을 수 있었던 바이에른 뮌헨인데 케인이 내려와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중원 압박도 해주고 공도 뿌려주고 거의 뭐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무시알라의 곁에서 전천후 플레이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 과정 속에 패스 횟수 자체는 14번밖에 없었습니다. 적었어요. 그리고 패스 성공률도 64%지만 날카로운 패스를 많이 보냈고 최전방 공격수임에도 롱볼이 5개나 있었잖아요. 이 말은 케인이 거의 중앙 미드필드에 가깝게 뛰기도 했다. 그리고 헤더 경합도 5번, 지상볼 경합도 13번이나 할 정도로 이번 경기는 케인이 미드필더였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2선 플레이메이킹을 많이 하고 연계 플레이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전술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케인 선수가 분명히 돋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북런던 더비를 통해서 이 아스널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면모를 보여왔던 해리 케인 선수였는데 역시 뭐 기대만큼의 좋은 활약을 했고요. 아스널에서는 웨데고르 선수, 이 선수가 전방 압박 풀타임을 뛰면서 공수에서 굉장히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UEFA의 공식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는 이제 웨데고르가 선정이 됐는데요. 웨데고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패스 성공률도 88%에 달할 정도로 많은 볼을 배급했고 키패스가 5개였어요. 네.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전방 압박을 통해 부지런히 뛰어주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공을 전달해주고 또 연결해주고 수비도 대신해주고 그야말로 부지런한 역할, 언성 히어로의 역할을 이날 웨데고르가 해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UEFA의 테크니컬 옵저버 패널이 선정하면서 경기 영향력이 가장 컸다. 특히 바이에른 뮌헨의 밀집 수비를 흔드는 데 있어서 사카와 화이트가 오른쪽 측면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연결고리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기 세부 기록을 보면은 2대2로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만 기대 득점에서는 오히려 바이에른 뮌헨이 높았습니다. 예, 사실 아스널이 59%로 볼 점유율도 앞섰고 슈팅 숫자도 13대8로 앞섰고 유효 슈팅도 4대2로 앞섰지만 기대 득점, 즉 득점에 근접한 기회가 어느 팀에 더 많았느냐를 봤을 때는 바이에른 뮌헨이 2.08골로 2골을 넣고도 남을 만한 기회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아스널의 기대 득점은 1.22골이니까 사실 2골 넣을 만한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 이유는 말씀드리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내려서서 경기를 하면서 선수비 후역습, 약자의 축구를 하면서 공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스널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기회를 많이 만든 것 같지만 득점이 될 만한 화끈한 기회가 없었고 반면에 바이에른 뮌헨은 내려서서 올라온 아스널의 뒷공간으로 역습을 했기 때문에 공격 기회가 많진 않더라도 골이 될 만한 상대의 수비 숫자가
많은 상태에서 슈팅을 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왔고, 또한 바이에른의 기대 득점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페널티킥이 있다 보니까 그 기대 득점이 높게 책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싱 네트워크를 보면은 바이에른 뮌헨은 상당히 내려앉아서 수비적으로 좀 수세적으로 경기를 치르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먹혀 들어갔어요. 예,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이런 그 평균 위치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배치된 사네 한 명을 빼고는 전원 자기 진영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거는 명확하게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우리는 웅크렸다가 역습하겠다는 자세인데, 바이에른은 이런 축구를 하는 팀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에 이미 분데스리가도 잃어버렸고 챔피언스리그 하나 남은 상태에서 투엘 감독은 이기기 위한 축구를 준비했다라는 것이고요. 아스널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선수들이 이제 바이에른 진영으로 넘어가 있을 정도잖아요. 그리고 선수별 통제 구역을 보시면 정말로 바이에른 뮌헨이 공이 없을 때는 케인까지도 완전히 내려와서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뛰어주고, 게다가 이제 두 명의 센터백 더리우트와 다이어는 아예 박스 안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라인을 낮췄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리우트와 다이어가 갖고 있는 속도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즉 우파메카노나 김민재처럼 많은 거리를 뛰면서 또 뒷공간을 빠르게 커버할 수 있는 활동 범위가 넓은 센터백이 필요하지 않은 전술로 운영되고 있다. 이미 바이에른 뮌헨이 투엘 감독을 올 시즌을 끝으로 경질하기로 결정을 하고 챔피언스리그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판 승부잖아요. 리스크가 큰 축구를 할 수가 없다. 그런 가운데 김민재 선수가 선택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전술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2대2로 두 팀이 비겼는데 PPD를 보면은 눈에 띄는 기록이 나오고 있죠? 예,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PPDA가 상대팀이 몇 번 동안 패스를 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공을 되찾아왔느냐, 공을 빼앗아 왔느냐인데, 아스널은 라인을 높이고 전방 압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평균적으로 5.8회 정도 패스를 연결했을 때는 차단하고 공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은 18.3회가 나왔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바이에른은 아스날이 뒤에서 패스를 하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내려와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축구를 한다면, 전방 압박이 없는 축구를 한다면 더더욱이나 김민재 선수가 필요가 없어요. 김민재 선수의 최대 장점은 뭡니까? 풀백처럼 올라가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라가서 최후방 수비수이지만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상대 공격을 조기에 차단하고 혹은 뚫리면 뒤로 빠르게 내려와서 커버하는 선수인데, 바이에른이 아예 내려서 경기를 한다면 더더욱이나 김민재 선수가 필요가 없다. 아스널이 속도감 넘치는 공격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애초에 자기 진영에 내려와서 지키는 축구를 한다면 김민재 선수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나오지 않고요.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두 센터백들이 롱볼을 때려 넣으면서 패스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리우트나 다이어가 더 맞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축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세를 인정하고 어떻게 본다면 원정 경기에서 조금은 실리적인 축구를 했었던 바이에른 뮌헨인데 이런 것들이 좀 먹혀 들었습니다. 경기 세부 기록 계속 살펴볼까요? 예, 이 공격 위협도를 보시면 사실 아스널이 선제골을 또 일찌감치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이에른 뮌헨의 애초의 계획, 선수비 후역습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역습을 하려고 했던 팀이 선제골을 내주면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빠르게 동점골에 역전골까지 넣고 후반전은 아예 또 내려서서 경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흐름이 예상과 달랐던 게 내려서서 지키다가 동점골을 내줬고, 그리고 나서는 또 경기 막판에 오히려 바이에른 뮌헨이 총공세에 나서면서 다시 이길 수도 있었는데 말씀드린 골대의 불운으로 인해 이기지 못했던, 정말 축구라는 게 알 수 없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던 그런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 득점이 1.21 대 1.99였고요. 위협도는 오히려 아스널이 상당히 높았는데 기대 득점은 바이에른 뮌헨이 높았던 조금은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왔어요. 네, 바로 그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이에요. 기대 위협은 공을 많이 소유하고 공격 기회 자체를 많이 만들었다. 즉 공을 많이 가진 팀이 가져갈 수 있는데, 상대가 아예 내려가 있으니까 기대 위협은 높지만 골이 될 만한 기회, 골이 될 만한 슈팅은 많이 못 때린 거예요. 네. 반면에 내려선 팀은 위협은 많이 못 가해도 상대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역습을 하니까 그 뒷공간이 크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만 슈팅을 해도 기대 득점이 높게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페널티킥이 있었기 때문에, 페널티킥 자체가 기대 득점이 꽤 높게 설정되기 때문에 거기서 바이에른 뮌헨의 기대 득점이 좀 씻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필드 틸트가 경기장 기울기인데 아스널이 73%로 볼 점유율을 떠나서 공격 흐름 점유율이거든요. 공이 어느 쪽에서 많이 움직였느냐, 거의 바이에른 진영에서 공이 움직이다가 한두 번 역습을 넘어올 때 바이에른 뮌헨은 좀 날카로운 개인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 특히 케인과 사네가 이날 경기 그런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대 득점이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전술만 놓고 본다면 바이에른 뮌헨은 약팀의 전술로 갔고 아스널은 강팀의 전술로 갔는데 경기는 2대2로 끝이 났습니다. 네, 전반 12분 장면인데요.
살리바 선수가 측면에 외대구루 선수에게 연결했습니다. 외대구루가 지금 롱패스로 전방에 있던 사카에게 연결했는데요. 사카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 수비수들과 경합 과정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볼이 흘렀고 하베르츠, 화이트, 사카로 연결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카가 4명이 에어싸는 과정에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예, 사실 뭐 수비수부터 시작됐던 연계 과정도 좋았고 또 사카 선수의 개인 속도와 능력과 슈팅 기술까지 나왔는데 바로 이 장면이 다이어에게 우려했던 장면이거든요. 네. 사카가 이제 슈팅하러 들어올 때 다이어가 앞에 있었는데 특유의 뒷짐 수비, 관전 수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핸드볼 파울을 안 당하려고 뒷짐을 항상 쥐거든요. 그리고 이 슈팅을 막으려고 무릎을 딱 꿇으면서 막는 게 이제 다이어의 시그니처 플레이인데 이걸 상대 공격수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가마차기로 벗겨버리기만 하면 골이 되는 것이고 사카도 그걸 알기 때문에 벗겨가지고 골을 넣었습니다. 이 장면은 분명히 좀 다이어의 문제가 드러났긴 했는데 그러나 사실 뭐 최근에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에서의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김민재 선수가 있었다고 해서 이걸 막아낼 수 있었을까? 이 장면은 뭐 다이어가 못한 것도 있지만 사카가 워낙 민첩하고 빠르게 잘 결정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날 이 다이어 선수는 뭐 선취 실점에 관여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땠나요? 뭐 사실 스카이 스포츠에서 수비수 최고 평점을 다이어에게 줬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기록상으로 최저 평점이 나온 이유는 걷어내기 5개 외에는 슈팅 블로킹도 없고 가로채기도 없고 태클도 없었다. 상대가 완전히 올라섰고 내려서서 수비를 하는 상태라면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잘하든 못하든 수비 지표가 높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수비적으로 거의 센터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 경기는 다이어 앞쪽에서 고레츠카와 라이머가 수비 가담을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비교적 위험을 덜 당했을 뿐이지 다이어는 이날 경기 센터백으로 낙제점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지상볼 경합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헤더 네. 경합만 한 번 있었고 그걸 따내긴 했는데요. 수비수임에도 패스 성공률이 77%에 불과했고 롱볼은 14번이나 연결했는데 6번밖에 전달이 안 됐습니다. 즉 이날은 다이어의 장점조차 거의 드러나지 않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전술적으로 내려서서 공간을 많이 주지 않았고 특히나 다른 김민재 선수가 투입됐을 때와 달리 고레츠카와 라이머가 그 어느 때보다 센터백처럼 뛰어주면서 다이어가 뭐 특별히 또 못한 장면도 이 장면 말고는 나오지 않을 수 있었다. 김민재 선수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는 다른 내가 뛸 때는 왜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안 내려와 주는데 이 경기 다이어가 있으면 내려와 주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엘 감독 입장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있으면 다른 미드필더들이 믿고 맡기니까 안 내려와 주다가 문제가 생기는데 다이어가 있으면 내가 내려와서 커버해줘야지 라고 생각해서 내려가서 수비가 더 잘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이어 있을 때는 보면 이제 알폰스 데이비스도 수비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레온 고레츠카는 거의 수비수처럼 움직일 때도 많았거든요. 전반전 18분 장면인데요. 동점골이 터져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네 선수가 패스미스를 끊어내서 고레츠카에게 연결했고 고레츠카가 기가 막힌 패스 연결을 했어요. 네, 고레츠카가 이날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쳤는데 수비적으로도 열심히 해줬지만 공격적으로도 많이 올라가서 케인보다도 높은 위치까지 가주면서 결정적인 패스를 해줬고 또 그나브리 역시 폼이 떨어졌다는 평가들이 있었지만 이번 경기 친정팀을 상대해서 그런지 정말 기를 쓰고 달려들어가서 슬라이딩 슈팅을 했던 것이 또 골키퍼의 다리 사이로 빠져들어가는 기가 막힌 동점골이 됐기 때문에 선제골을 내주고도 빠르게 동점골을 얻어냈기 때문에 경기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역전골까지 나왔죠. 그렇습니다. 전반전 30분 좀 이른 시간에 또 역전골이 터져 나왔는데 후방에서 노이어 선수가 이제 볼을 가지고 멋지게 연결했고 측면에서 이제 빌드업이 됐거든요. 사네 선수가 수비를 잘 벗겨내면서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하프라인 뒤쪽에서 박스 안까지 파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살리바 선수가 이걸 또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주고 말았습니다. 키비오르 선수가 너무 쉽게 뚫리기도 했고 살리바 선수도 좀 무리한 파울을 범하면서 지금 페널티킥의 전문가인 케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페널티킥 나오면 그냥 골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물론 라약 골키퍼에 대해서 케인 선수가 또 분석한 게 있다라고 경기 끝나고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 페널티킥을 케인이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2대1이 됐고 그런 상태에서 전반전이 끝났기 때문에 아스널은 패배의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다만 이제 후반전 양팀 감독, 투헬 감독과 아르테타 감독의 선수 교체, 용병술 싸움이 굉장히 또 경기의 흐름을 재밌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키비오르 선수를 뺀 거는 뭐 당연히 뺄 수밖에 없었다라고 봤었죠. 예, 사네 선수를 거의 통제하지 못했고 사네가 부상에서 돌아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기차게 플레이를 했던 것은 키비오르가 너무 무기력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후반전 시작과 함께 아르테타 감독이 키비오르를 빼고 진첸코를 투입하면서 또 사네가 통제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에 맞춰서 66분에 투엘 감독은 사네를 빼고 물론 뭐 이거는 부상 복귀 전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코망을 투입했어요. 빠른 코망을 또한 투입해서 공격의 속도를 높였고 이 시간에 동시에 또 아르테타 감독도 마르티넬리와 조르지뉴를 빼고 제주스와 트로사르
전방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를 투입하면서 동점골을 확실히 노리는 플레이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바이에른 입장에서 좀 아쉬웠던 것은 70분에 이날 좋은 활약을 펼치던 그나브리가 좀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햄스트링의 통증을 느끼면서 하파엘 게헤이르와 교체가 됐던 장면인데요. 이 장면 이후에 결국에는 교체 투입했던 제주스와 트로사르가 아스날의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2대2 무승부가 됐어요. 네. 자, 바로 75분 장면인데요. 데클란 라이스의 이제 헤더 패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볼을 받은 트로사르가 오른쪽에 있던 사카에게 연결했고요. 사카가 돌아 들어가는 제수스에게 연결했습니다. 제수스가 이 반대쪽에서 트로사르가 지금 깊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트로사르에게 연결했고 트로사르의 슈팅이 왼쪽 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장면이 정말 전술적으로 뛰어난 연계 장면이었는데요. 트로사르가 사카에게 주고 그대로 3자의 움직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것도 좋았고 사카는 3명의 선수의 에워싸여 있을 때 원터치로 싹 돌려놓은 타이밍이 좋았고 제주스 같은 경우에는 하베르츠가 이제 제로톱으로 있을 때 없었던 전방에서의 포스트 플레이까지 해주면서 공을 지켜내고 연결해줬는데 여기서 또 하베르츠가 왼쪽 공격수로 이동한 가운데 왼쪽 사이드로 빠져서 움직이면서 수비를 분산시켜줬어요. 네. 하베르츠의 움직임을 통해 생긴 공간으로 트로사르가 들어왔기 때문에 트로사르가 프리하게 제주스의 공을 받아서 마무리했던 것, 이것은 아르테타 감독이 또 얼마나 세련되게 전술을 만들었는지, 공격 세부 전술을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멋진 동점골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베르츠가 빠지면서 킴미 선수가 이제 시선을 뺏길 수밖에 없었죠. 90분 장면인데 교체 투입된 이 코망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케인 선수의 헤더 패스도 좋았고 무샬라가 이 돌파해서 이제 컷백을 해주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죠. 네, 케인 선수가 이제 9번 공격수로서 얼마나 뛰어난가, 9번과 10번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1, 2선의 최강자라는 걸 보여줬던 또 하나의 장면이고 무시알라의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도 확인이 됐을 뿐 아니라 코망도 빠르게 침투해서 이게 들어갔다면 투엘 감독의 용병술도 또 맞았을 것이다. 아르테타가 투입한 트로사르가 골을 넣고 투엘이 투입한 코망이 골을 넣고 이렇게 됐으면 결국에는 3대2로 정말 역대급 명승부로 바이에른이 이길 수 있었겠지만 이 슈팅이 하필이면 골대를 때리고 나왔고요. 네. 후반 추가 시간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사카가 엄청난 속도로 이제 파티의 패스를 받아서 노이어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을 때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본인도 끝나고 나서 굉장히 항의를 했는데 근데 이 장면은 저희가 이제 느린 화면이나 VAR 체크도 있었잖아요. 이거는 사카가 이제 가만히 서 있는 노이어의 다리를 본인이 건드려서 넘어졌다. 오히려 경고를 좀 받을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예, 물론 이제 워낙 찰나의 순간이었으니까 이걸 노렸다라고 보고 뭐 이제 시뮬레이션 액션이라고 생각하기 좀 이제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건 이제 페널티킥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2대2로 끝이 났습니다. 네, 결국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고요. 챔피언스리그 8강 이제 2차전을 통해서 이제 승부가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예, 뭐 곧바로 다음 주에 2차전 경기 일정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4월 18일 목요일 새벽 4시에 이제 경기 장소를 바꿔서 바이에른의 안방인 뮌헨에서 아스널과 2차전 경기가 열리고 또 맨시티는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네. 8강 1차전의 두 번째 날 경기가 이제 내일 새벽이죠. 4월 11일 목요일 새벽 이강인 선수가 소속된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의 빅매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도르트문트도 이제 같은 시간 경기를 하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인 챔피언스 리그의 모든 일정 최신 소식도 한준 TV와 함께 하십시오.